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더 인사이드 김우진입니다.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강원형 벤처 펀드를 본격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돈의 1,700억 규모의 벤처 창업 펀드가 운영될 예정인데요. 모쪼록 투자 생태계 구축과 함께 돈의 벤처 창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은 뉴스캐스터 서희원입니다. 국내 최초 수산 양식 생물 백신을 개발하는 전문 연구기관이 강릉에 설립됩니다. 226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수산 양식 생물 백신 센터는 대서양 연어의 전용 백신을 개발해 연간 2,5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수산 양식 생물의 질병과 폐사를 예방할 예정인데요. 대서양 연어의 산업화와 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 전 세계 60조 원 규모의 연어 시장 선점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강원도의 외국인 근로자는 총 2,271명으로 작년 대비 31% 감소했는데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역시 본격화됨에 따라 강원도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활용한 농촌의 내국인 인력 수급을 활성화하고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과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남북평화고속도로의 사전타당성 용역이 시행됩니다. 고성과 속초를 잇는 남북평화고속도로는 접경 지역의 발전과 동북아 북반경제 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신경제 핵심 광역 도로망으로 인구 유입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는데요. 평화 경제를 이끌어 나갈 핵심 교통망인 만큼 고성군은 남북평화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목표로 간성 속초와 거진 속초 구간을 연결하는 계획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원주를 시작으로 춘천, 강릉, 홍천에서 열리는 강원 일자리 박람회 오프라인 행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도내 31개 기업이 참여하는 강원 일자리 박람회는 25개 기업의 대면 면접을 통해 총 182명을 채용할 예정인데요. 청년 창업을 유도하는 로컬 벤처 부스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내 공기업들의 채용 설명회를 통해 구직자들에게 양질의 취업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표됩니다. 국회는 내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정부, 북한 당국에 평화올림픽 구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남북 공동개최, 북한 공동응원단 파견을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등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방안을 각계 촉구하고 2024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뉴스캐스터 서희원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목할 만한 이슈와 화제의 뉴스를 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기태 기자와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선 경선 일정에 강행 중인 여야 정치인들 꾸준하게 강원도 찾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12일이죠. 1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죠. 이낙연 전 대표가 강원도를 찾을 예정이고요. 또 오는 6일이죠. 월요일에는 국민의힘 홍준표 전 대표 역시 강원도를 찾을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전국 인구 3%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 상징성 때문에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원도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경선 초반에 좀 치고 나가야 경선에서 어쨌든 그 기세를 이어나가면서 최종 본선행을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 6명의 후보가 모두 굉장히 지금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 송영길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름 휴가를 동해안 지역에서 칩거하면서 경선 진행 또 향후 행보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강릉을 찾아서 아주 마격한 친구인 권성동 의원과 식사를 함께하면서 향후 행보에 대해 고민을 하고 또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깊숙하게 들여다보면은 강원도 의제가 좀 부실하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여야 후보들이 뭐 강원도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 또 어떤 세부 공약을 이렇게 하겠다는 걸 발표를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분명 뭐 각 캠프별로 지역별 또 권역별 공약을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이게 또 실천 방안이나 또 재원 조달 문제 등등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각 캠프가 지금 어쨌든 경선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제정, 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 뭐 이번 대선에서도 사실 해묵은 현안들이 또 공약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이게 공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천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후보를 좀 잘 찾아보시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도민들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아주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충청권이라든가 영호남 쪽에 어떤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강원도의 것을 비교를 해보면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난단 말이죠. 네.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아마 도민들께서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은 표 때문이죠. 표 인구수, 표 때문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도 인구가 전국 한 3%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같은 시간과 예산 또 노력을 들여서 표심을 공략한다고 할 때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럼 결과는 뭐 언제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실 뭐 강원도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불만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 도민들이 사실 중간중간에 집단 행동에 나서시거나 이런 심심치 않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장 뭐 강원도 인구가 뭐 오늘 내일 뭐 하루 1, 2년 사이에 200만 명, 300만 명으로 지금 늘어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인재를 키워서 정치력도 키우고 또 뭐 기업도 키우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좀 꾸준히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지 간에 인구 3%의 현실을 부정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뭐 그건 받아들이겠지만 그래도 매번 정치라든가 정치권에서 소외받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분들이 좀 답답할 것 같은데 그래도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이미 정치계, 학계, 재계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죠. 뭐 강원도 인재를 좀 키워서 중앙 무대로 진출을 시키고 또 반대로 유능한 인재를 좀 스카우트해서 강원도에 좀 소중한 자원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 결국엔 강원도민들의 목소리를 잘 취합을 해서 정치권이나 이런 행정 쪽에 잘 전달을 하고 또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이런 각계 노력이 좀 잘 어우러졌을 때 이런 강원도 인구 3%의 이런 극복 한계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대선 지나고 나서 바로 지선이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에서 입지자로 자천, 타천 거론되는 분들 저희가 예전에 생방송 더 인사이드에서도 김 기자와 함께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입지자들 자천, 타천 거론되는 분들 최근에 움직임이 좀 어때요? 일단 코로나19가 2년째 이어지면서 이 지금 출사표를 던지려고 지금 준비 중이신 분들 굉장히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일단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도 듣고 생각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대면 접촉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또 그러다 보니까 뭐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요. 뭐 때만 되면 사실 거리마다 내걸렸던 이런 정치권 관련 이런 현수막 본인을 알리기 위한 PR 활동인데 이런 정치인들의 그 큰 홍보 수단 가운데 하나인 이 현수막도 사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예전만큼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이 환경 보호 차원에서 정책 홍보용 현수막 사용을 하반기부터 아주 전면 폐지하겠다고 아예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정부 기조에 맞춰서 환경보호. 근데 이게 어쨌든 당장 후보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내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입지자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참 별일 없는 선거는 없는데 입지자들은 본인 알리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또 유권자들은 후보들 정책 제대로 알기 어렵다 그러고 참 이번 선거도 어렵고 매번 어려운 것 같은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유권자들이 좀 지역 문제, 정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은 진정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인이 누군지 잘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김기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속초 역사와 관련해서는 춘천 속초하고 동해북부선 철도 통합 역사가 지상화로 건립될 경우 지상화가 아니라 지하를
노선이 아까 얘기한 대로 과연 소야볼로 국가철도망 계획이 10년에 한 번씩. 네, 생방송 더인사이드 계속해서 이슈를 통해 우리 사회를 깊이 있게 읽어보는 줌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속초시의 내용 중심으로 얘기 나눠보죠. 김철수 속초시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속초의 30년 수건 사업이었던 동서고속화철도, 또 53년 만에 복원하는 동해북부선철도가 올 연말에 동시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번 토론의 핵심 주제이기도 했는데요. 양대 철도를 연결하는 통합 역사 반지하와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시장님? 예, 지금 속초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그 철도가 본격적으로 올해 이제 착공이 된다 그래서 속초 시민들은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도에 그 동서고속화 철도가 조기 건설 확정을 했던 그 당시하고 6년 지난 지금 상황은 동해 북부선 철도까지 두 개의 철도가 같이 착공을 한다라고 하고 역사도 이제 통합 역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년 전의 속초와 지금의 속초는 너무나 많은 여건과 환경이 변해져 있기 때문에 속초시의 이런 입장이 배제된 상태에서 역사가 결정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초시 입장에서는 속초시의 여건과 환경을 반영을 한 그러한 사항들이 국토부에서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계속 지금 우리 시 입장을 반영해달라는 의견을 지금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통합 역사의 반지하와에 대한 그 찬성 입장, 네. 또 반대 입장, 각각의 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 듣고 싶네요. 예, 속초시 그 도시 규모나 또 향후 그 개발 여건들을 감안하면 현 역사 조성 예정 부지로 되어 있는 소야벌이라고 하는 그 부지가 앞으로 향후에 속초시에서 유일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예. 이곳은 시내 중심부에서 약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이런 도심 주변에 역사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적합하다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상 역사보다는 지화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상당히 상존해 있고 또 일부 시민들은 차라리 외곽으로 옮겨서 이전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화를 반대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원칙적으로 속초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지화를 찬성을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에 따른 공사비의 추가, 또 공기의 연장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하는 것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 방침대로 지상으로 역사를 건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지상 건설이 아니고 반지하바로 건설이 될 경우에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강원도와 속초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 이걸 또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번 토론회 때도 철도건설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 얘기가 언급됐는데 네. 이것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예, 이번 토론에서도 그런 부분이 일부 나왔습니다만 물론 지하화를 할 경우에 비용이 상당 부분 아마 추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철도는 속초시가 원해서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철도입니다. 그래서 통합 역사와 관련해서 속초시와 그렇게 크게 상당 부분 협의를 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양대 철도가 속초시를 관통할 경우에 속초시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또 도시 발전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의 입장을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고요. 또 그래서 속초 시민의 뜻을 모아서 정부의 속초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지하화 관련한 타당성 용역을 좀 발주하고 있고 예. 그걸 토대로 해서 중앙정부와 속초시 입장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시민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찬성하고 반대가 반반씩 나왔단 네. 말이죠. 정말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장님? 지난해 저희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한 3,731명이 참여를 했고 그중에서 지하화를 찬성하는 사람이 49.3%, 또 지상건설을 찬성하는 사람이 49%, 그다음에 역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는 분들이 한 1.7% 정도가 됐습니다. 예. 어쨌든 시민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갈려지고 있는데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국립공원 설악산의 그 조망권이 심각한 훼손이 되고 또 향후 우리가 개발해야 될 소야벌 주변이 양분되고 또 정주권
형성이 되는 부분에서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도시개발축이 단절이 돼서 토지 이용 효율이 떨어진다. 또 자연경관이 훼손된다. 이러한 이유로 지하화를 하자고 하는 것이고 또 지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일반 시민들이나 일부 시의원님들도 원칙적으로는 지하화를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하화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또 기간이 공기가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지하화를 반대하는 것이고요. 사실 동해 북부선 철도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고 동서고속화 철도가 이제 예타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속주시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찬반 의견이 팽팽하긴 합니다만 뭐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지역 발전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될 철도 건설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서고속철도하고 동해북부선 철도 이제 2027년 동시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역 발전 효과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동서고속화 철도와 동해북부선 철도가 동시에 우리 시를 통과하게 되고 계획대로라면 2027년도에 준공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속초시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될 것이고 또 속초시는 분명히 그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 그 전체 면적이 약 105평방킬로미터가 됩니다. 대한민국 전국 시 단위 중에서 5번째로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65%가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고 35%만이 가용 면적입니다. 그 가용 면적 35%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야벌이라는 곳에 지금 양대 철도가 지나가고 역사가 거기에 이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용 토지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또 미래 세대에 남겨줄 땅이기 때문에 이곳을 지상보다는 지하로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속초 하면은 관광을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 관광 패턴 자체가 비대면 또 자연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죠. 이거에 발맞춰서 속초에서도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사업들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시장님? 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속초의 그 북부권이 좀 많이 좀 낙후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낙후되어 있는 북부권을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영랑호를 끼고 있는 이 주변에 그 생태 탐방로를 조성을 해서 속초 시민들 또 사회적 약자들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어떤 관광 볼거리 또 호수 안에서의 설악산과 영랑호 주변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영랑호 생태 탐방로 중에서 탐방로와 영랑호 호수 윗길이라 그래서 부교 개념의 이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시민들과 많은 그 주민 설명회를 거쳤고 또 환경단체들과 여러 가지 제가 직접 간담회도 가지고 또 환경단체의 여러 가지 입장도 상당 부분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영랑호를 손을 대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영랑호 호수 윗길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10월 초쯤 되면 완공이 될 겁니다. 영랑호를 사랑하시는 그 환경단체 여러분들의 그 심정, 또 속초시를 사랑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또 속초시의 입장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관광 도시로 속초가 거듭나려면은 뭐 스쳐 지나간다든가 그냥 들르는 곳이 아니고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인프라 확충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고 계세요? 예, 그 최근의 관광 추세를 보면은요, 차 단체에서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들을 많이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역량으로 속초에 오시는 관광들의 체류 시간이 예전보다 점점 이렇게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새로운 그 관광 인프라, 관광 콘텐츠를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속초에 오래 머물고 여기서 또 지갑을 열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해서 해변 케이블카라든지 해수욕장의 대관람차라든지 또 영랑 호수 윗길 조성 사업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속초만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지금 개발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은 하나씩 과시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끝으로 정리 말씀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속초시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매력 있는 도시로 갖고 있고 또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 만큼 아마 속초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더 향상시켜야 되고 또 속초에 사시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래서 속초 시민임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시민 중심 행복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그러기 위한 더 노력을 열심히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직접 말씀 듣다 보니까 속초도 풀어야 할 현안들, 과제들이 상당히 좀 많이 산적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것 역시도 속초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또 디딤돌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로서의 속초,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김철수 속초시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가까이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한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진들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올 여름이 특별히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음압 병동이 기존에 마련이 돼 있던 건 아니고 대부분 일반 병동에 음압 시설을 갖다 놓고 임시로 만든 곳인데 이런 곳은 에어컨조차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호복 아시겠지만 힘든 여름을 보내고 그렇게 탈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염 속에서 방호복까지 입은 채로 쉴 새 없이 일해야 하는 상황.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히 이제 간호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요. 올해 특별히 더 심해져서 1년 내 사직하는 비율이 42% 이상 된다고 들었습니다. 의료진들에게 보내는 힘내세요라는 응원의 말도 좋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전략 보강이 필요합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연일 4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장 인력은 그대로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빠른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진자에 대한 역학 추적 조사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환자 수가 많아져서 이들에 대한 병원에서의 관리하는, 병원에서 진료하는 인력도 더 필요해지고 역학 추적 조사를 위한 인력도 더 보강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력 부족 사태는 불법 의료 행위로 이어지고 피해는 환자들이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법 의료 문제가 하루 이틀 될 얘기는 아닌데요. 의사도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의사 업무들을 간호사가 하게 됩니다. PA 간호사라고 이름을 붙여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건 명백하게 불법이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 문제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직접 참가한 사람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가장 큰 피해는 환자들이 있겠죠. 정신적, 체력적으로도 극에 달한 상황. 현장 의료진들의 고충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집에 가면 식구들한테 옮길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텐데 선생님들한테서 엄마한테 전화가 옵니다. 아이를 좀 안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 다른 엄마들 걱정이 심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가장 최전선에서 몸을 던져서 고생을 하신 의료인들,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번아웃 상태, 탈진 상태로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인력에 대한 보충 요구가 이전서부터 되어 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한 정부가 1차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피로감을 계속 호소해왔던 보건의료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건데요. 정부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멈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체 인력만, 잠깐 동안 쓸 대체 인력만 추가하려고 하지 전체적으로 정원을 늘릴 계획을 만들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는 결국엔 비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 분야 역시 공공의 영역에서 미리미리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국민 모두가 지치지 않으려면 지속 가능한 대응이 중요한데요. 현실을 반영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공공의료시설에 대한 운영을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경제성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보다도 도가 보다 더 큰 강원도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보다 사회적인 책무성을 갖고 이 공공의료기관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파업이라는 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환자도 있고 그리고 파업을 나가는 저희들도 고통스럽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논의에 좀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니까 응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념과 사명감으로 버티기엔 역부족인 의료 현장.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네, 오늘 총파업을 예고했던 보건의료 노조가 정부와의 마라톤 협상 끝에 파업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보건의료 노조 파업으로 우려됐던 의료 공백과 현장에서의 혼란도 피할 수 있게 됐는데요. 양측은 코로나 확산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서 K-방역을 넘어 이제는 K-의료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